경찰은 오늘 가스 누출로 고3 학생 3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사고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이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관련자 9명은 현재 입건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결국에는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의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경찰이 CCTV 영상도 분석을 하고요. 또 국과수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실험 결과 등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외부 침입 가능성도 처음에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보일러를 시공할 때 당시의 잘못,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보일러를 사용하던 그런 사용 중에 관리 잘못이 이제 합해지면서 결국 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금 전에도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시공상의 과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과실들이, 잘못들이 다 결합되어서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 관련자도 그렇지만 지금 관련자가 9명 정도 입건이 됐거든요. 이제 9명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겠죠. 피해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물론 기소된 후에 재판을 다 받아봐야, 확정되어야 그때 유죄 무죄 여부를 확정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9명 전부 다 자신들의 잘못이 다 이 참극의 원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또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유죄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자신들의 과실이 얼마나 이러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그 정도, 수준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피해 학생 또는 그 유족들과의 합의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또 피해 회복, 전부 다 피해 회복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겠죠. 부실 시공, 부실 점검, 관리 소홀, 아무튼 이 9명이 입건되면서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경찰이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학생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학생 4명, 2명이 강릉에 있고 2명이 원주에 있네요.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워낙에 또 후유증이 심할 것 같아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조치들이 학생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회복을 해서 퇴원한다 하더라도 신체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완벽하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전담 경찰관도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충격도 계속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 절차도 경찰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빨리 좀 회복을 해서 좀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건강해지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점을 향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 주입니다. 1월 11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저 인터뷰가 나갔으니까요. 지금 7개월 만에 피의자로 소환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영상 보셨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뭐 재판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그 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경우도 있고 예. 또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 있게 말했던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진실이겠느냐 예. 아니면 마지막까지 뭔가 숨기고 있고 국민들에게 모든 걸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검찰이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에 예정대로 검찰에 나온다면 무엇을 물어볼지는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재판농단, 사법농단이라는 게 정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예.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뭐 영향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사법부의 잘못이 있다면 재판농단, 사법농단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 하나는 이제 검찰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 사법농단 관련된 그런 수사를 최대한 빨리 끝나겠다는 의지를 지난 연말에도 표한 바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또 뒤집어 본다면 대충해서 덮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런 짐작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휘하에서 일을 했던 다른 이제 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예. 다 끝났고 예. 이제는 그러한 조사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야 되고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되고 설령 부인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그런 방향이 세워지고 또한 수사의 근거도 나온 상태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좀 짐작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름의 방향 그리고 질문의 리스트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네.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많이 오고 갈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 검찰이 이제 책임을 충고하겠습니다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특히 좀 더 구체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안부 소송 관련해서 그리고 강제징용 관련해서 예. 이제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좀 더 시간을 좀 끌어달라는 그런 관련된 그런 논의를 변호사들과 했다. 예.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법관 불법 사찰에 또 이제 지시를 했다. 이런 예. 것들인데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 따라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에 이게 설령 법관으로서 그런 행동을 한 게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형법상의 또는 예. 관련 규정상의 범죄겠느냐, 범죄는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한다면 그 부분은 또 검찰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이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성공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예. 검찰 입장에서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지가 있고 또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면 괜찮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은 이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한 수사와 또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보면은 예.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종원 전 법원행 전 차장이 구속 기소됐어요. 그리고 또 기소됐다는 얘기는 이미 공소장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44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임종원 전 차장이 한 범죄 사실 중에서 44개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범 관계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공범 관계로 보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범이 아니라고 보거나 예. 또는 그 부분을 기소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부분은 그렇게 공범으로 이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망신일 뿐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의 그 고위 법관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 수사였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그 비판과 비난을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예. 당연히 이제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예. 또한 물론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즉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서 증거를 최대한 제출을 해도 예. 이게 지금 사법부가 과거 본인들의 선배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또 일반 국민들께서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한 책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처벌을 받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간의 공범 관계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구속 요건들을 좀 보면은요. 우선 그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예. 또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넘어간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소명됐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은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염려. 도주의 염려는 사실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그런 수사라든지 강제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로 뭐 이제 증거 자료도 제출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구속 상태에서 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소 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그 범죄들, 이런 다양한 그런 범죄들을 실제로 지시하고 범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예. 그 후에는 그런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그 법정 구속이라든지 예. 뭐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뭐 물론 이제 그 구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당장 유죄다 무죄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40몇 가지의 혐의,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이것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지금 이제 해설해 주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만약 기각된다면 그러면 임종원 전 차장이 혼자 다 한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예. 임종원 전 차장이 실행을 한 거잖아요. 예. 지금 검찰의 그 논리에 따르면 예, 예. 임종원 전 차장이 실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 위에 있던 그런 다른 그 대법관들이나 아니면 그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움직인 건 아니고 뭐 지시 등을 했다, 예, 예. 전달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실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제 강하게 일단 구속을 해서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 예. 또 실행은 사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더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지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입장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소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 수사 내용 좀 짚어봤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배우 신동욱 씨가 친할아버지와 지금 법정 공방 중이라는 건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네, 신동욱 씨가 이제 연기자인데요. 신동욱 씨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인 신동욱 씨 사이에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종편 보도에 따르면 이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가 조부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효도를 전제로 해서 내 손자인 신동욱에게 재산을 물려줬다. 그 재산 중에 뭐 여주에 있는 주택도 있고 대전에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 상당합니다.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런데 이 손자인 신동욱 씨가 재산을 받은 다음에 약속을 어겼다. 약속을 어기고 자신에게 그 효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본인의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는 그런 통지까지 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내가 한번 그 이러한 부동산 등을 신동욱 씨에게 손자인 신동욱에게 증여했지만 다시 내가 돌려받겠다라고 하면 그런 그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요. 저는 처음 보는 용어라서 친족 상도례라는 이게 이 제도가 핵심 쟁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뭐랄까 효도를 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건데 그럼 이제 단순하게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조부와 신동욱 씨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뭐 문서화된 계약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를 밝히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증여라는 게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죠. 대가 없이 증여는 매매와 다릅니다. 증여 주고 받는 건데. 그런데 이 증여에는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효도하는 조건으로 내가 부동산을 넘겨주겠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이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두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구두라고 하던가요? 일단 그 효도라는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있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신동욱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신동욱 씨는 이렇게 말을 조금 전에 그 조부의 그 입장을 말했고요. 지금은 이제 신동욱 씨와 신동욱 씨의 부친 또 작은 아버지의 입장은 또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싶다. 돌려주려고 하는데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 의절해서 지냈던 자손들 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자신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부가 재산은 좀 많았습니다만 좀 이제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을 또 남발하고 또 폭력도 행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녀들까지 좀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돌려주고 싶지만 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정말 그 내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할아버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게 더 안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양측의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런 거는 좀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번 사건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유사한 다른 사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80대 조부가 손자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 친족 상도리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건하고도 두 사건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인감도장을 빼돌리고 그리고 또 건물 짓는 데 쓰려고 이제 했던 그 약 10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요. 이제 친족 사이에 어떤 그 재산 범죄가 있을 경우에 이게 처벌을 상당히 제한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직계 혈족 관계, 뭐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녀도 당연히 해당되는 겁니다.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 뭐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형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이게 뭐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뭐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정말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친족 간에는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그 개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의 친족 사이에는 친고죄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해야만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동욱 씨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80대 남성과 손자 사이의 사건도 그렇고 만약 사기라고 하더라도 즉
효도할 생각이 없었지만 마치 효도할 것처럼 속여서 예. 재산을 받았다. 예. 이건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뭐 물론 처음에는 효도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서 효도를 못한 경우에는 사기가 안 됩니다만 애초부터 속인 거라면 사기가 돼요. 네네. 그리고 또 이 80대 남성과 손자 사이의 이 사건도 이게 횡령 사기뿐 아니라 횡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직계 협족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사기죄, 횡령죄로 처벌을 못 해요. 형벌이 다 이게 형이 면제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거는 이제 그 민사적인 책임이 되겠고요. 따라서 아까 자막에 이제 민사 고소 있다면 공소제의 가능해라는 자막이 있었는데 그 자막은 약간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고소는 형사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바로 빼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재산 관련된 부분에서 범죄에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문서 관련된 범죄 또는 그 인장 관련된 범죄는 친족 상도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손자 부부가 사문서를 위조했고 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고 또 이제 등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정증서 불실 기재죄가 있습니다. 그게 부실하게 기재한 걸 또 행사했고 또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고 또 인장 관련해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설령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범한 범죄를 하더라도 이거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범죄는 설령 친족 상도례에 의해서 처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범죄로는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또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는 있어요. 따라서 이 조부, 이제 할아버지들의 어떤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이겨서 재산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손자들이 정말 그런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따져봐야겠죠. 네, 판단을 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